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28일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 후보, 그리고 30일에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순서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참여한 패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요.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이신 권미혁 대표십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최상림 대표십니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오석순입니다. 토론은 약 6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질의는 30초 내로 해주시고요. 후보의 답변은 1분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객석에서 시간을 알리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질의를 한두 가지 듣고 그다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노당이 이제 국회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진출한 이후 몇 년 동안 지지도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다수의 약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갖는 그 노동 현실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데, 바로 민노당은 이런 다수의 약자를 대변하고 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만 해도 지금 850만 명이라고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그 많은 노동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그래서 비정규직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자께 질문하신 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찍으면은 저 권영기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규직이 낮은 것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서민들의 삶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전에는 분노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체념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체념 상태에 빠져있는 막연한 기대가 어느 한 후보에게 쏠리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분노의 심정이 생기면은 바로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노동당 후보인 저 권영길에게 폭발적인 지지가 일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밑바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 빈민들 단체가 조직적으로 결의해서 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앞으로 낙관적으로 기대하시는데요. 바로 이어서 똑같은 맥락에서 권영길 후보에 대한 인물 지지도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 지지도가 낮습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또 한편 권영길 후보에 대해서는 보수화된 진보란 또 얘기도 하고, 또 감동이 없다, 뭐 이런 평을 하는 경우도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얘기는 조금 막연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정말 갖고 계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2년하고 2007년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주부께서는 어느 분들보다도 느낄 겁니다. 시장에 가면은 체감 그 물가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저 지지도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오면은, 권영길에 대한 칭찬, 격려 엄청나게 많은데,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실제적으로 노동자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그 일하는 여성들의 지지가 높아가고, 오늘 이 토론회가 끝나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권 후보께서 체감 지지도는 높다. 자, 그럼 선거 때 보겠습니다. 자, 공통 질의로 들어가겠는데요. 저희가 여성단체들이 그 사전에 여성 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공통 질의 각 후보에게 보내드리고, 후보들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그 답변 안에서 패널들이 추가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질의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여성 노동자 중에서 특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를 강화하는 그런 과제인데, 이 첫 번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다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민주당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2중 3중으로 악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뭐 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정말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따라서 국가가 이에 대해서 시급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정책의 추진기구를 강화하는 방안은 참여정부 들어서 여성가족부죠. 여성가족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 정말 유기적으로 통합적으로 여성 정책 또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국가기구, 그리고 예산 확보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것을 각 패널께서 보여주시고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먼저 최상림 대표 말씀해 주시죠. 먼저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차별 해소 안에서 그렇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여성들은 참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여성들의 50%가 비정규직이고, 또 이 비정규직 여성들은 남성 정규직에 비해서 40% 정도의 아주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동일가치 동일임금 법제화를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찬성하시고 그 범위를 동일한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적인 직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공공부문부터 대통령이 되신다면 공공부문부터 직무 분석을 성인지적으로 해서 여성에 대한 공정한 임금을 주겠다라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시겠다는 찬성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난관들을 예상을 하실 텐데요. 동일한 임금을 주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찬성하시고, 또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이 제도를 도입하시려고 하면 당사자인 노사 대표 단체가 현실의 문제를 들면서 아마 반대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께서도 이런 예상을 해보셨을 텐데, 이런 난관을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거라고 지금 계획을 가지셔서 찬성을 해주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비정규직 문제를 좀 설명드리는 것이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늘 보는 겁니다. 특히 주부 여러분들께서는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아주머니들 많이 볼 겁니다. 마트에 가면은 계산대에 찍는 분 있죠. 그분들이 거의 비정규직입니다.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 되면은 승진도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10명 중에 7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일하는 일터에서 64%가 30명 이하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100만 원 벌 때 여성은 64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입니다. 저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400만을 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150만 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보육사, 간병인, 교사들인데 그것이 바로 여성 일자리로 채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문을 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합의 안 되지만은 이거 필요한 데는 재정이 있어야 되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부유층에게서부터 부유세 거두겠다. 세금 제대로 걷어서 부담 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는 지원하고, 부담 능력이 있으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임금 인상 요구를 할 때 생계비 중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가치 노동임금, 비슷한 노동에 대해서 비슷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하는 건 말로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하청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같은 직무에 대해서는 같은 급여를 주자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지금 현재의 그러면은 그 이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이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찬성을 할까요? 찬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개조입니다. 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적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정신을 도입이 돼 있거든요. 개념은. 그런데 실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법이 그러니까 사용주가 남녀 임금 격차를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차별적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확인서를 써서 제출하도록 하고, 하지 않을 때는 그는 제재를 가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최저임금은 시간 3,770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 하면은 80만 원 정도죠. 근데 여성 노동자들이 50% 이하가 이거 70%가 최저임금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50% 정도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주사님 대표, 네. 지금 끝나셨어요? 지금 같은 사장에 있는데 인력회사나 하청회사거나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아무리 차별임금을 줘도 법적으로는 제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관련해서 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될 텐데 대통령이 이번에 될 겁니다. 아주 꼭 하죠. 검역표 말씀하시죠. 네, 일단 표를 좀 주십시오. 국공립 보시설 확충은 여성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후보께서는 그 시설 확대도 지금 찬성을 해주셨고요. 또 특별법안에 대한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해주셨습니다. 또 시설수 대비나 아동수 대비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시설 50%, 아동 70%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시설 확충 방법으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그 1동일 공립 보육시설을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이미 그 서울시에서 작년에 2012년까지 설치하겠다고 한 공약입니다. 후보님께서 공부를 덜 하신 건지, 적어도 민노당의 대선 후보시면은 이거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오. 우리 여성비 권 대표에서 민주노동청을 좀 하라는 간접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선거 때 되면은 장밋빛 공약 다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약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육 책임지겠다 하고 다른 후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거든요. 이 부유청으로부터 세금 거두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만은 부유청에서 세금 거두겠다. 목적세 사회복지세 도입하겠다. 그래서 무상보육, 무상득, 무상의료 시하겠다는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실시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재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꼭 이 부유세 신설해서 그 돈으로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 이제 여성은 자신의 삶을 즐기고 엄마 노릇하는 것, 그것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권영길은 반드시 무상 보육만은 해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서울시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보다는 많은 그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어차피 지금 후보께서는 그 보육시설 확충 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부유세 얘기 계속 하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연간 13조 원의 그 사회복지비를 걷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감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세금에 대해서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거두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둬야 하고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유세는 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사람 정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비합리적이거든요. 그 부동산의 골프 현금이라든지 금융자산 전부 보태서 거기다 세금을 매기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상이 얼마냐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
30만 내지 50만 명 정도 됩니다. 50만 가구죠. 그 사람에게서 부유세 거두자는 겁니다. 이거 거두어서 애들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고 무상교육 시킬 수 있고 무상의료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다른 당은 안 합니다. 왜? 그 부유층 대변하는 정당이거든요. 재벌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인 민주노동만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후보에 비해서 어쨌든 권영 후보께서는 그 서민 정당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 복지 공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 관련한 돌봄 노동 공약도 돌봄 종사자를 155만 원 정도 임금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노인 요양시설도 거의 60%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공 노인 요양시설 짓겠다. 중증 장애인 21만 명도 그 보조인 부여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계신데 그게 설사 재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많이 쓰셔야 되는데 국공립 보육시설에 이거 쓰실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사실 듭니다. 돈 있으면 됩니까? 돈 없어서 안 된 것이요. 근데 실도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보육의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획기적인 공약 내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5가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보육, 의료, 교육, 주거, 노후의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재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은 51조 원의 재정을 마련하자 재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부유세, 사회복지세, 그다음에 예산 절감, 탈세 안 내는 사람으로부터 그거 탈세 제대로 방지해서 51조 원을 재원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국공립 보육시설을 그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정부에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이거를 갖다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자체하고 이게 매스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마다 이 돈 없는 지자체는 이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정도 이 보존을 해주고 있는 부분을 그 지자체 자립도에 따라서 그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을 1개 1동 정도로 하는 예산은 지금 없는 것이고 지금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앙 예산을 지자체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약하거든요. 이걸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분명히 실천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사회복지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이 사회복지 정책이 무늬만이고 껍데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 없는 지자체에 넘겨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도록 하겠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고 제가 질문은 아닙니다만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부유층부터 세금을 더 거두겠다. 부유층의 부유세 말씀하시래 번번이 그것만 강조하셨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강구할 거는 그 부유세를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서 부유층의 거부감을 사거나 부유층이 권영길 후보를 뽑지 않는 걸 어떻게 뽑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선거 전략에서 더 고민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부터서 지지받을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항감이 큰데요. 5천만 이제 인구 가까운데 50만입니다 대상이. 예. 50만의 저항 때문에 국민의 이 4,500만 아니지 거의 뭐 4,990만이 되나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을 포기한다면 서민의 대통령이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건 바로 그것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산층이나 서민층도 작은 소득에서 세금을 더 걷는다. 그때 저항가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연봉 3천만 원의 경우에 1년에 4만 5천 원 드니까. 근데 돌아오는 건 한 달에 211만 원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211만 원이 돌아오는데 한 달에 4만 원 내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서민들만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50만 정도의 부유층이 세금 제대로 안 낸 겁니다. 이걸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3대 부호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투자의 기자입니다. 이분이 요즘 뭘 이야기하냐면 미국이 이게 제대로 된 나라 아니다. 부시 정권은 부자가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되는데 부자가 세금 덜 내도록 하는 감세 정책을 쓰고 있다. 이건 나는 반대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유숙 대표.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성인 예산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기구 물론 후보님께서는 찬성하셨습니다. 강화해서 실시하겠다 말씀하고요. 성인지 예산 실질화 방안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정부 조직 운영을 보면 인력과 예산이 큰 쪽에 많은 성인지와 관련된 정책과 예산이 집중적으로 거기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책 담당관실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처 현재 없습니다. 재정경제부 여성가족부로 구성된 전담 조정 조직을 두시겠다 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인지 예산 실시와 관련돼서 대통령 산하의 성인지 예산위원회 설치를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성 정책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희 여성계로서는 민주노동당이 여성들을 일반 여성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대표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공약 발표에서 3대 국정 원칙을 밝히시면서 성평등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격상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성평등부로 격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성평등부가 현재 여성가족부와 어떤 측면에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성평등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인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억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 남성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혜택이 5천만 원은 남성 쪽에도 혜택이 가고 여성 쪽에도 혜택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 예산 세우고 하는 이 고위 관리가 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5급 이상 7.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남성 중심으로 된다. 같은 돈을 이렇게 쓰는데 왜 여성이 많은 여성에게는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 예산이 바로 평등하게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법이라는 것을 민주노당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로 법제화시켜서 2010년부터 실시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성평가위원회가 우선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총리실 사회 여성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산하에 성평가위원회를 두고 성별 영향평가도 하고 주간에 상충되어 있는 분들은 대통령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차별이 없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부처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가 돼가지고 성차별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권리,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보육의 문제도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보육이라든지 청소년 문제도 다 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성평등 문제만 압축적으로 해서 실시하자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비추어 보면요. 성평등을 만드시는 거와 성인지 예산을 전 국정 정책에 반영하신다는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저희들에게선 통적으로 인지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평등으로 성평등부가 자신의 별도의 정책을 수행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관련된 여성의 어떤 차별화된 부분들 혹은 특성화된 부분들을 성평등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국정운영 전체에 성인지 예산을 도입해서 각각의 정책을 실행할 때 성인지 예산이 예산부 집행까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두 가지를 병행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성평등부는 사실상 그런 의미로 본다면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기능만 한다면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현재 참여정부의 위원회 공화국 이러한 이름을 이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의 후보께서도 위원장하고 대통령 이렇게 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성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차별적 요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성평가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성별 영향평가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 성평등부가 여가부가 하고 지금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것,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별적 요소는 전부 풀어갈 수 있는 책임을 지고 권리를 거기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고질에 대한 그 토론이 끝났고요. 이제는 객석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주실 인천여성노동자의 이래교 부회장께서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노동자 이혜교입니다. 그 여성 한부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법정 여성 한부모 가구주가 10가구당 3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한부모들은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아이를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과 양육의 문제, 그다음에 주거의 문제, 또 본인의 육체적 의료의 문제,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여성 한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안된 일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 내용으로 공약화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부모를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를 말씀하셨는데 한부모. 학부모. 예. 한부모. 예. 물론 지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소외계층, 특히 최저 생활자,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대로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생명처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지금 세우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의 문제, 그 다음에 무상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의료의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실시를 할 텐데, 그 중에서 최우선이 장애인들, 한부모 가정 또는 청소년 소녀 가정 이런 데 두게 되기 때문에 보육, 교육, 의료, 주거 이것은 국가 책임지도록 하고 최우선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네. 한부모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한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애 키우는 문제, 교육의 문제, 또 애를 맡기는 문제,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노동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는 강한데,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일자리들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후보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가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런 여성 가장들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이 될 것인가라고 핵심적인 것인데요. 그걸 조금 놓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첫머리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바로 여성 문제이고 여성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정상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0만 개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공 서비스 부문이라는 것이 바로 보육, 교사 또는 간병인 이런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0만의 비정규직, 800만 중에서 400만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400만 정규직으로 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바로 한부모들 여성들에게 배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놓은 속에서 풀어지는 것이다. 네. 한부모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떻게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일정의 직업훈련을 받고 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생계비가 없어서 그런 걸 지원해주는 좀 더 세밀한 좀 정책 내용들을 함께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민주노동당에 당연한 겁니다. 예. 그거는 실업거주는 그거는 기본적 저기 과제거든요. 예. 예. 다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한부가정과 관련된 너무 그 가정의 경제기능만 생각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에서 가족 상황과 가족 형태의 차별금지법의 차별 내용 빠졌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어머니들의 문제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빠진 부분에 관해서 제가 그 여섯 대표들하고 기도하는 기자회견도 갖고 그랬습니다. 차별 금지에 빠져 있거든요. 학력의 부분, 병력의 부분 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껍데기 차별법이다.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촉구를 했는데 촉구한 입장에서 대통령이 되면 그 당연히 문제하지 않겠습니까? 권 후보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여성 문제가 비정규직 여성 문제고 또 비정규직 여성 문제가 한부모 여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우리 논술고사 할 때 대학에서 50명이 시험을 보는데 제가 보니까 그 개인 그 기록부를 보니까 10분의 1이 한부모였습니다. 여성 어머니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한부모 여성 문제는 심각하다는 걸 좀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거기서 더 나가서 한부모뿐만 아니라 지금 이성 간의 결혼 말고 동거인이라든지 동성애 문제라든지 또 사실상의 결혼 관계를 갖고 있는 분 많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결혼할 수 없어서 실제적으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부분도 이렇게 국가가 안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공약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부모 가정을 이렇게 도외시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여성 정책과 후보의 자질 또는 리더십에 대한 질문들이 있겠습니다. 네. 박 대표 해주시죠.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소수의 인권 부분에 대한 많은 안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일부에서는 그 여성의 지위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성 문제는 현안이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평등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계신 권영기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려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친구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성 문제는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현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친구를 상정하시고 간단하게 어떤 말로 설득할 수 있으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기 선생님이 얘기가 하시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아서 말이 길으신데 이것도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촌철살인으로 설득할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시간 제한합니까? 이거 퀴즈 문답 시간에 우리 문재인 대표 어머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 소녀딸이 있는데 취직했느냐? 취직 못해서 취직하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똑같은 월급 남자하고 똑같이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여성 차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80다 된 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지금은 뭐 촌살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차별 문제, 여성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그 성희롱 사건 같은 데서 일단 그 무혐의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남고용평등법에 구제 절차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에 대한 보완책이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 중에서 성평등 교육, 성인지 교육을 받은 사람 아마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할 겁니다. 저희는 민주노동당 당에 따라서 모든 당직자들이 1년에 의무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받지 못하는 당내에서 후보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책을 질문드렸습니다. 아니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실제 대통령이 때 정부 정책적으로 성차별 문제, 성폭력의 문제, 그다음에
성희롱의 문제를 도외시하겠냐. 그거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실천을 해갈 것이라는 것이요. 실천하고 있는 대통령이 그걸 안 하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그냥 좌시하지 않습니다. 아직 보완책이 별로 마련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오해수 대표. 네,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만과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 선지 여성 30% 여성 할당 강제에 대한 공직선거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후보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도 또 민주노동당 자랑처럼 들리는데 민주노동당은 실권정당입니다. 아까 제가 수에 말씀했습니다. 선거 때는 모든 공약이 차별지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정책, 환경정책 그렇습니다. 여성정책, 환경, 민주노동당은 이미 당내에서 국회 비례대표 반반이 남녀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여성 의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직 후보 30%가 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2008년 총선에는 민주노동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상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구 출마자의 30%가 여성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 30%가 되지 않으면 서울 진해 전체적으로 후보 자격을 우리 당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실질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당내에서부터 실시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건 30% 정도는 안 되겠다. 민주노동당은 50%까지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전히 30%. 50% 돼. 비례대표는 민주노동당뿐이 아니라 거의 모든 당이 50%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실제로 안 되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맞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 어떤 당들보다 선도적으로 30% 선출직을 이행하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총선에도 20%를 강제하실 거고 10% 안 될 경우에 중앙당이 그 10%를 강제하도록 지금 그렇게 통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노동당은 상향식 공천을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지역구가 그 30%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 중앙당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성을 전략적 공천직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지만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민주노동당이 선도적으로 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저는 민주노동당의 그 당 규약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 전용 선거구 문제 민주노동당에서 검토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내년 총선에서는 전 지역구의 30%를 여성으로 하자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당에서 전략적 공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향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관한 것은 1차적으로 상향식 이런 정착이 되고 그리고 당원이 이렇게 합의되는 속에서 전략적 공천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민주적 의사하고는 또 반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합의 조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있습니다. 2008년 총선에는 30%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죠. 이미 뭐 그렇게 다 서울시당의 경우도 그렇고 네. 다 광역단위에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보님의 당 지도력을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적 의사에 맡겼을 때 밑에서부터 위까지 전부 성평등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인드와 문화가 되면 되는 거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적 의사에 실제적으로 30%는 지금 내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다만 문제 여성 전용 선거구.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면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구에서 여성 출마자가 예를 들자면 동작 갑구에 나겠다 하면은 거기에 4년 동안 준비했던 어떤 남성 후보가 있으면은 그거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구로에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2번 나왔었고 이번에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성 동지가 거기에 여기 나가겠다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전용 선거구와 실제적으로는 다름이 없다. 자, 민주노동당
자랑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입니까? 말씀하시죠. 사실이니까 그렇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저기 그 최근에 그 이제 언론 관련 정책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규제 장치나 어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권영길 후보께서 규제이기보다는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커고 있는 그 인터넷 포털을 자율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피해를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권 대표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대로 민주노동당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율에 맡기자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지냈고 언론 자유를 위해서 노동조합 조직했고 그리고 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가장 생명 정말로 제약이 없는 것이다. 자율로 해야 된다. 자율 속에서의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이 되고 또 공공의 어떤 이해에 관한 부분도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언론 자유를 제한하나 하는 건 더 큰 문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주노동당 게시판에서도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뭐 정말로 음해하고 하는 기사 올라오는데 이거 그냥 허용해야 되느냐 마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자유다 허용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합리적인 방안 조화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신 현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좀 줄여서 해주시고 답도 좀 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언론도 하다못해 사회적 규제, 공동체 규제라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최소한의 공공적인 규제이고 그것에 대한 요구사항은 언론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혹시 포털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지요? 민주노동당은 언론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불만이 가장 많은 당은 민주노동당일 때고 후보로서는 또 권영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 닫고 있는 것은 기자생활 30년 가까이 하고 언론노조 위원장 하면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간섭도 배격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언론위원장 한다고 했는데 그 지금 간섭하자는 것 하면은 저희 때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길을 부정하는 겁니다. 네. 간섭이냐 아니냐는 좀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선이 대표. 예. 요즘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동안 여성들이 걱정해서 해왔던 가사노동이라고 얘기되는 것, 아이를 돌보는 것, 또 노인을 돌보는 것, 장애인을 돌보는 것, 이런 영역에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전문화된 형태로 이제 일자리가 나타날 텐데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참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공약이신데 후보가 이 공약을 하실 때 거기에서 사용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공약을 하신 건지 일단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자가 있는 국가가 어떤 좀 이렇게 책임을 지자는 겁니다. 노동 가치성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 이태리에서는 주부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주부 노조 개선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금 부분을 가치를 인정을 하면은 나중에 또 국민연금이라는 이런 데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문하신 속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여성 농민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여성 농민은 법적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성 농민들의 경우는 애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다 하는데 법적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영농 후계자가 될 수 없고 대출도 못 받고 실제 경제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남자 농민은 농민으로 인정하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농민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주부에게서도 노동자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국가가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민주노동당이 실제로 노동자의 정당이 농민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이 어떤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노동 문제에 굉장히 해박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사실은 이제 여성들은 그 노동조합에 한 6%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실은 그런 노동조합이 아닌 형태로 굉장히 주변화되거나 노동법도 적용받지 못하거나 이런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사용인이라고 얘기되는 이런 사람 이 영역이 굉장히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노동법을 적용받게 할 거냐 적용받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적용받을 거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그건 대통령이 돼가지고 관의 개입이 있으면 관의 개입이 있고 민간 관의 국가가 민간 기업을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국가가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그 만들어내는 데는 실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혜택이 어디로 가겠냐? 여성에게 가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 부문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금을 부담한 것이고 부담 능력이 없으면은 지원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다 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는 대통령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낸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정당과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가사노동성이라는 그 용어조차도 생각지 못하는 다른 당과 가사노동성을 인정하는 민주노동당과를 같이 비교하면은 이것은 민주노동당에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어쨌든 다 뭐 공무원으로 만들거나 국가가 다 책임지는 형태로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할 수는 없으실 거고요. 물론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 서비스 부분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공공 서비스 부분이 대부분은 그 유료 취업 알선 업체를 통해서 그냥 파견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걸 바꾸자는 거잖아요. 예. 권영길에 이번에 나온 구호가 뭡니까? 대상을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다 말씀하신 거 생명은 뭡니까? 재정이 문제인 겁니다. 재정은 뭡니까?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청으로부터 세금 받아서 그리고 재정 마련해서 우리 그 어머님들이 애 키우는 문제,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의 그런 문제 이렇게 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제 여성 활력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여성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즐기고 그리고 살림살이가 하는 엄마의 역할을 국가가 하겠다는 겁니다. 권영길이 살림살이가는 엄마의 역할을 대행하겠다는 겁니다. 최선희 대표 만족하십니까 답에? 지나갑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어쨌든 좀 그런 그 지금 현재의 그 구체적인 좀 시장을 정비하는 것부터 해서 조금 실제로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노동법 시스템 안으로 갖고 올 건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같은 고민을 나누었으면 좋네요. 예, 오희석 대표. 그리고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께. 소외대분들의 강력 정책을 가지고 계신 거는 민노당의 좀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당과 비교당한 것을 걱정하실 것이 아니고 이 정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퍼지는가를 걱정하는 것이 저는 더 맞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진보 정당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예. 정책보다도 저는 실천 유무거든요. 구체적인 거냐 아니냐. 구체적인 거는 재정이거든요. 예. 돈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요술 방망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요술 방망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희석 대표. 네. 아픈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토론 동안도 얘기했지만
사실 노동과 평등 이런 것들이 민주노동당의 핵심적인 저희 그 당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으로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민주노동당이 평등에서 자주와 통일로 후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굉장히 고마운 질문인데 아마 시청자들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연방공화국은 국가 비전으로 제시된 겁니다.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도 가장 생명으로 내거는 것이 평등의 문제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인이 차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비례대표 1번을 여성 장애인으로 두었습니다. 비정규직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을 비례대표 2번을 바로 비정규직 두었습니다. 제가 권영길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노후 5가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제가 한 20번 정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도 중요한 겁니다. 자주와 평등은 민주노동당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밥이고 통일이 밥이다. 전쟁 상태로 가면은 우리 서민 다 죽는 것 아니냐. 그런 속에서 코리아 연방공화국은 통일된 어떤 정책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다룬 주제는 굉장히 뜨거운 주제고요. 아마도 짧은 시간 안에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요. 여기서 토론을 마칠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쉽죠? 네. 그럼 대충 우리가 현안들은 다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후보께 2분 동안 딱 2분입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3대 워렌 버핏이나 투자의 계략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미국 상원위원회에서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시 정권 상속세 폐지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반대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은 부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세 주장하고 있다. 내 전 재산 털어서 이거 막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부자가 세금 더 낸다. 부자가 세금 더 내지 않으면 이거 잘못된 나라다. 부시 정권에 나는 세금 덜 냈다 하고 이야기했다.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분 이 이야기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저는 정말로 부유층으로부터 세금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어떤 여성의 보육의 문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의 문제, 그 무상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노후의 문제 이거 전부 해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성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데는 돈 있어야 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하는 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아토피에 걸리지 않게 하는 데는 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영길에는 부유세, 사회복지세 이 자원으로 그리고 예산 절감해서 탈세하는 사람들 막아내서 이 돈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힘차게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 이제 삶을 즐기십시오. 이제 여성 활력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성이 삶을 즐길 때 살림 잘하는 엄마 역할은 국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 저 권영길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권영길 후보 말씀을 들어보면 권영길 후보에서 되시면 더 이상 이런 지루한 토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논쟁점들이 있습니다만 다루지 못해 좀 애석한 감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권영길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대통령이 되면 돈이 있으면 이런 전제를 다루셨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혹시 또는 돈이 없으시더라도 정당 차원에서 또 국회에서 여성 정책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진보 정당답게 앞으로 나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토론에 함께해 주신 객석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